국민 요구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때다. 김종인 전 대표의 말입니다. 이런 발언을 한 곳은요. 3040 실용주의 정당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죠. 시대전환이라는 곳의 장당 자리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종인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곳은 이곳 한 곳뿐이 아닌데요. 왜 그런 거 하니? 누구보다 민심을 잘 읽고 선거 때마다 그 당의 승리를 안겨줬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이죠. 다 진다고 했던 새누리당도 살렸고 또 다 진다고 했던 민주당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김종인 전 대표, 이번 총선판은 어떻게 읽고 있는지 오늘 초대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대한발전 전략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종인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저 대한신당하고 통합한다는 그 통추위에서 상당히 간절하게 러브콜을 김 이사님은 나는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통합하고 안 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합하는 것도 모르셨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뭐 통합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최근에 뭐 언론을 통해 듣긴 하는데 예. 나는 그 통합하고 오는 거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우리 김 이사장님을 상당히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던데요. 아니 그야 뭐 내가 마음에 내켜야지 그 하는 거지. 그건 예. 누가 뭐 억지로 모셔간다고 해서 내가 갈 사람도 아니고 뭐를 지향하는 반지도 잘 모르겠고 과연 그 통합을 해가지고서 뭐 때문에 통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겠고. 갈릴 때는 뭐 때문에 갈렸고 이제 또 다시 통합한다는 게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거지. 그 명분이 충분치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쪽은 이제 일단 아니란 말씀이시고 어딘가를 돕긴 도우실 생각이세요? 내가 뭐 특별하게 어디를 꼭 돕겠다고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미 네. 2012년, 2016년 두 번 지금 뭐 여야를 다 한 번씩 다 이제 가봤는데, 그러셨죠. 근데 거기서 이제 느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적에 예. 과연 뭐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80살을 먹었는데 예. 지금 이제 또다시 그런 정치판에 내가 뛰어들어서 뭐 누구를 돕거나 그런다고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직접 옆에서 지금 한 1m 거리에서 뵈니까 너무너무 정정하세요. 건강하시죠. 뭐 정정한 거 정정하더라도 예. 그래도 두 번 그 경험을 해서 성과가 그래도 좋아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은 뭐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두 번 다 실망만 했기 때문에 내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실망만 했기 때문에. 그걸 국민한테 죄송해요. 괜히. 죄송하세요.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지금의 시대 정신이 원하는 곳, 민심의 흐름이 향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민심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은 예. 그 파악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정당들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나라에 책임지고서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들이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정서적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서 예. 거기에 적응을 해야지 뭐 선거도 이길 수 있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최근에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사람이나 영입을 하고 뭐 사람이나 좀 바꾸면은 국민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그런 선거 전략이 과연 맥히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와요. 사람이나 인재 영입 갖고는 안 되는데 유세 선거판이라는 것은 예전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 영입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 정당이 뭐를 지향하고 가느냐 하는 것을 국민에게 참 설득을 할 수 있었을 적에 국민이 그 정당에 대한 애착을 갖다 가는 것이지 막연하게 어떤 사람을 영입했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정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자, 그럼 좀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지금의 민심이 원하는 것,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뭐 경제 상황도 굉장히 핍박한 상황에 떨어져 있고 예. 그 밖에 뭐 외교라든가 이런 등등도 받을 때 별로 이렇게 발전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분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미래를 우리나라 볼 적에 과연 한국의 미래가
밝으냐 그렇지 않느냐. 어허. 뭐 간단하게 단편적인 예만 들어서 봐도 우리들이 지금 출산율이 작년에 0,88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런 출산율 0,88 가지고서 한국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볼 적에 난 굉장히 아무렇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지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왜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느냐. 이러한 것들 갖다가 좀 심도 있게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관심. 아니 그 미래에 대한 관심 지금 말씀하시고 또 얼마 전에 마크롱 대통령 이야기도 좀 하시는 거 보면서 근데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얘기는 안철수 대표도 했거든요. 내가 사실은 이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갖다가 2017년 그때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예. 마크롱이라는 그 불란서 대통령은 자기가 경제장관 1년 하면서 야 불란서라는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장관직을 내던져버리고서 홀로서 자기 고향에 가서 소위 참 불란서를 위한 하나의 투쟁을 하는 방식으로 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결국 가서 성공을 해서 오늘날 불란서 사회를 갖다 변화를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과연 우리나라의 마크롱 정신 등등 얘기하는 사람하고 이퀄 같을 수가 있냐면 내가 보기엔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아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마크롱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크롱 이 등치는 잘 안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안철수 같은 분이 마크롱 같은 역할을 하려고 했으면 2011년에 자기가 처음에 안철수라는 이름이 떴을 적에 그때 국민의 지지도도 상당했잖아요. 그때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위 비전을 갖고 나왔으면은 아마 성공을 했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뭐 세월이 다 지나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마크롱 정신을 내가 한번 받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난 보진 않습니다. 일단 타이밍이 늦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타이밍도 늦고 기본적인 이 사고 자체가 마크롱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좀 사고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마크롱 같은 사람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서 등장한 사람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안철수 씨는 말은 많이 하지만 특별하게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그렇게 읽으셨어요. 그럼 거기도 뭐 돕는 거 아니냐, 연대설 이런 거 나오던데. 나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뭐 아무나 그냥 뭐 얘기한다고 그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시죠. 아니시죠. 그러면 지금 뭐지 새로운 정치 세력, 또 실용주의 이런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늘 결과적으로 보고 나면 이제 거대 양당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체제를 계속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거를 이끄셨고 새누리당에서도 선거를 이끄셨고 그래서 그 판도 다 지금 읽고 계실 거예요. 양쪽 판의 판세, 양쪽 당의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동당 양쪽 당의 판세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요? 네, 뭐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굉장히 침울한 상태에 있었던데 그때 비상대책위원회가 돼가지고서 새누리당을 좀 어떻게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되겠다고 내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정강정책을 전부 바꾸고 그때는 선거 이슈가 아마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이슈가 돼가지고서 예기치 않았던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하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의원들이. 그래서 그때 실망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결국은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결별을 했는데 이제 그걸 선거를 결과를 갖다가 분석해 보고 난 다음에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날 보고 대통령 선거를 좀 도와달라 이러는데 왜 날 도와달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때 선거 때 보니까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한 유권자 계층을 끄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틀림없이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대통령 되고 나면 틀림없이 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사실은 따라서 역할을 해줬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그랬죠. 그 결국 가서는 뭐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럼 지금 그러셨어요. 어디가 더 유리합니까 했더니 똑같다 그러셨는데 지지율상으로는 여당, 민주당이 훨씬 높거든요. 여론상으로는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예. 사실은 2016년 내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갔을 적에 예. 그때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당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새누리당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겼죠. 선거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일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상황을 가지고서 뭐 여당은 항상 프리미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여론조사로는 좀 높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너무나 믿고서 따라가다가는 실망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반반으로 보신다. 내가 보기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비슷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죠. 먼저 한국당. 보수의 화두가 뭐 통합인 건 지금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자신은 불출마하겠다. 불출마 카드를 던지면서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신설 합당.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인고 하니 통추위의 n분의 1로 n분의 1 지분으로 참여하지 않고 한국당과 세보수당이 1대1 통합을 해서 세보수당 사람들의 공천을 좀 보장해달라는 사실은 그 의미가 담긴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당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 과거에도 보면은 지구땅 놀아먹기가 결국은 정당 통합의 제일 큰 목적이에요. 무슨 땅 나눠먹기요? 그러니까 선거구로 놀아먹는 거지. 선거 땅 나눠먹기.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한국당과 소위 새로운 보상이 합해보면 결국 가서 2016년도에 소위 당시에 새누리당이 다시 되는 거죠. 이름만 그러네요. 바뀐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승민 대표가 당대당 합당을 해가지고 새 당을 만들자고 그러는 거는 새 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나와야겠죠. 과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정서에 합당한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것이 과연 성공에 아마 제 1차적인 과제가 될 거예요. 일단 합하는 건 옛날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정신, 어떤 지향점이 정말 확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 거고 힘듭니까? 되면은 상당히 큰 성공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와중에 공천을 놓고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종로 대결입니다. 황교안 대 이낙연, 이낙연 대 황교안. 우선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결심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뭐 정치 판단으로 봤을 적에 좀 그동안 좀 시간을 너무 끌어가지고 좀 태도에 좀 애매모호한 점을 보여줬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출마를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은 사라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낙연 후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코스는 잘 잡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잘 잡았다. 코스는 잘 잡았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몰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 답변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건 두고 봐야죠. 근데 지금 사실 그래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앞설 수 있고 이제 황교안 후보가 좀 뒤쳐져 있는데 내가 옛날에 경험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2006년인가 성북구에서 보궐선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8명밖에 안 됐을 텐데 그리고 그 당에서 조순영 씨를 추천해가지고 성북을구에 보궐선거를 했는데 선거 시작하고 등록하고 나니까 12대 48이에요. 조순영 씨가 12%고 상대방이 48인데 비교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런 선거는 포기해야 된다고 내가 그때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결국 그 선거를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 초기에 나타난 여론조사의 수치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일단 프레임은 잘 잡은 것 같다. 그러면 또 하나는 홍준표, 김태호 두 전지사의 수도권 험지 출마인데 당에서는 이제 수도권 험지로 나가라. 홍준표, 김태호 두 분은 난 안 나가겠다. 글쎄요. 그건 이제 생각하기에 나름인데 왜 꼭 홍준표, 김태호 씨에 한해서
험지 출마를 권하는 그 목적이 난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예. 이 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하려면은 예. 무엇을 인적 쇄신을 할 것인가를 갖다 명확하게 긋고 나와야지. 그러면 홍준표나 이 김태호 씨 같은 사람이 예. 오늘날 한국당이 저 모양이 되는 상황에 무슨 책임이 있느냐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과연 무슨 책임이 있는가? 근데 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당시 탄핵이 이루어졌던 원인이 된 어떤 국정농단 그 무렵에 대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니요. 홍준표 씨는 그 당시에는 경남지사죠. 탄핵 당시에. 탄핵 당시는 그렇습니다만 그 전에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할 때 뭐 그럴 때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리더로서? 아니지.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할 적에도 경남지사지. 계속 그랬나요? 저 사람이 이제 탄핵 이후에 소위 대통령 출마를 하기 위해서 당으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당의 리더로서 그분의 행적을 보면서 이분이 움직여줘야 이분들이 고향에서 꿈쩍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고향에서 꿈쩍 않을 거기 때문에 이 판을 좀 흔들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뭐 저 사실 그 공천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최종적으로 판단해보는 그만이지. 여하튼 갈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하기 싫다는 걸 갖다 자꾸 억지로 하라온다고 하겠어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하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오히려 판을 당연히 그런 어지럽게 거지. 해버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으로 가보죠. 민주당은 한국당만큼 지금 공천에 큰 이슈는 뭐 없어 보입니다만 여당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연다 그럽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용하거나 부적격을 수용하거나 아니면은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모르겠죠. 내가 보기엔 뭐 수용 할 수도 있고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건 뭐 순전히 정봉주 개인의 결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에서 부적격 판정 내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당이야 뭐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당연히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정봉주 전 의원 본인은 난 무혐의 재판에서 무혐의 받은 상태인데 그럼 뭐 죄가 있다는 것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당이 여론을 너무나 의식하다 보니까 좀 그걸 좀 피하려고 생각하니까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한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여론을 잘한 거라고 보세요. 당의 결정이? 당의 입장에서 봐서는 잘한 거라고 봐야죠.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이 총선 흐름에서. 지금 별로 큰 이슈는 없다. 여당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큰 이슈가 없는 게 아니라 큰 이슈가 많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역대로 최악의 상황이고 더군다나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거에서 막 경제 문제만큼 큰 역할을 하는 게 난 없다고 봐요. 결국 경제입니까? 늘 그랬습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과거 역대 선거를 보면은 1956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못 사겠다 갈아보자는 것도 역시 경제 문제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16이 나고 나서 뭐 경제개발 5년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박정희 정권이 그래도 18년 동안은 헛수셨던 것이 뭐냐면 경제가 호황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비민주적이고 정통성의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끌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될 때는 좀 상황이 달랐죠. 그때는 탄핵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적폐청산 그 당시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거고. 그런 거죠. 그때만 조금 특별했던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도 경제일 것이다. 지금 그리고 이번 선거선 제가 이제 제3세력이 좀 새롭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문민정부가 30년이에요 지금. 1992년 대선서부터 시작하면은. 그런데 지금 32년 동안에 보수 15년, 소위 진보 15년이에요. 그런데 과연 보수 15년, 진보 1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뭐 제대로 이렇게 놓은 게 있느냐 볼 것 같으면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우리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미래를 개척하는 의미에서 등장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새로운 정치 세력, 뭐 진영에 속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실용주의 정당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용주의 정당이 물론 실용주의 정당이라고도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뭐 보수니 진보니 예. 따지지 않고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갖다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참신한 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려야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데도 일조하셨고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데도 일조하셨던 분으로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창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끝난 상황에서 점수를 좀 매기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대통령 점수요? 네. 뭐 내가 그 사람들 점수를 매길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은 뭐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한 2년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한 2년 동안에 어떻게 소위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로 지난 한 3년 가까이 되는 지금 기간 동안에 이룩한 건 별로 난 점수를 매길 게 없다고 봐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세요. 아니,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고 뭐 역사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뭐 남북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에 무슨 결과를 가져온 게 있어야죠. 결과를 맺지 못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것도 당연한 거죠. 그게 결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 뭐 이런 것들.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지금까지 거죠. 몇 점이에요? 지금까지 뭐 결국은 나는 그렇게 점수는 내가 안 매겨도 이미 국민이 다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번 총선에서 드러날까요? 그 점수는? 당연히 국민의 총선은 점수는? 드러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김종인 이사장이 읽고 있는 이번 총선판 여러분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김 이사장님이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